시간을 가지셨을 것 같고요. 이제 참석자 여러분들 1시가 다 되었습니다. 네, 로비에 계신 분들께서도 이제 입장하셔서 이제 의미 있는 세션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2024 부산 해양금융 위크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쁜 일정에도 귀한 시간 미리 또 빼두시고 이렇게 자리해 주신 만큼 좋은 의견들도 많이 나눠주시고 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 5시 30분경까지 3개의 세션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통역 수신기가 필요하신 참가자 여러분들께서는 수신기 활용하시고 네, 저희 반납만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프로그램도 역시 통역 서비스 제공이 되고요. 한국어는 1번, 영어는 2번 채널에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바로 금융 세션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분들 이제 자리에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2024 마리타임 컨퍼런스 금융 세션부터 여러분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든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 여러분 설문조사서와 함께 이 KOBC 한국해양진흥공사 유튜브 구독과 또 카카오톡 채널 추가를 하시면 그리고 하시고 등록 데스크에 보여주시면 여러분 기념품을 드린다고 합니다. 중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릴 텐데요. KOBC 한국해양진흥공사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구독자인데 여러분들은 구독하고 계실까요? 네, 한국해양진흥공사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열심히 또 다양한 정보들 많이 저희가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구독도 해주시고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주시면 등록 데스크에 보여주시면 그렇게 하고 나서 보여주시면 기념품 너무 건강에 좋은 기념품을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네, 기념품도 꼭 수령하시면 좋겠습니다. 설문조사서도 작성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보다 실효적인 정보 공유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 스피커분들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해운과 항만, 금융을 아우르는 컨퍼런스로 해운 항만 물류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할까요, 여러분들? 세션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식사하셨고 저희가 조금 오전 프로그램이 빨리 진행이 돼서 식사와 또 네트워크 하실 시간이 충분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후 프로그램, 오후 세션 모두 다 끝나고 나서까지도 여러분들 내일과 또 내일 모레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많을 테지만 함께 또 심도 있는 이야기도 많이 나눠주시고 또 서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그러면 지금부터 금융 세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통역 서비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1번, 영어는 2번에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부터 글로벌 거시 경제 전망을 주제로 블룸버그의 권효성 이코노미스트의 발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블룸버그의 한국 이코노미스트 권효성입니다. 우선 이처럼 귀중한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크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를 초대해 주신 한국해양진흥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거시경제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올해 초에 2024년을 내다봤을 때 올 2024년의 경제 전망이 그다지 밝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을 비롯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2022년 중 빠르게 금리를 인상을 했었고, 그리고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었고, 또 한편 중동에서는 새로운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3분기 한 해 4분의 3 이상을 지난 현 시점에서 봤을 때 2024년 세계 경제는 나름 선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해 3.3% 성장률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3%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소폭 높은 3.2%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있을 미국 대선이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와일드 카드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제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미국 경제를 보면 미국 경제의 그동안 코로나 이후에 빠른 성장 유세를 이끌어왔던 재정 정책의 효과가 좀 소진이 되고, 그러면서 가계의 초과 저축이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민간 소비의 둔화로 약화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것이 실업률을 빠르게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그 성장률은 상반기 중 2.3%에서 하반기에는 1.5% 정도로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올해는 2.6%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에는 상당히 낮아진 1.7%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전 세계 투자자들이나 그리고 정책 결정자들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들의 가장 큰 관심일 텐데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인하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그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연준은 9월에 그
50bp 인하를 실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11월과 12월에 각각 한 차례씩 25bp 인하를 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4차례에 걸쳐서 1%포인트 인하를 하고 그 후년에도 1%포인트 인하를 해서 아마 지금 5% 수준인데 이것이 2.5% 수준으로 2년 이후에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수출 대상국인 중국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 다음 발표자가 쥐니안 중국 이코노미스트셔가지고 이분 앞에서 제가 중국 이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는 이제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 거랑 같은 결과라서 제가 그냥 대부분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차트만 이제 보여드리면은 중국 경제는 올해 성장 목표가 5%였는데요. 그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4.7%로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9월부터 중국 정부가 대규모 부양 정책 패키지를 실시할 것으로 계획을 내놨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가 중국 경제의 관건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한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차트는 현재 중국 중앙정부의 경우에 재정 여력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제 실선이 중국 중앙정부의 예산안인데요. 그리고 이 노란색, 오렌지색이 실제 사용한 금액인데 약 한 15% 정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주택 부문, 네, 부동산 부분의 침체인데요. 저희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추정에 의하면은 현재 주택 재고 또는 주택 공급이 30% 정도 초과 공급 상태에 있다. 네, 이것이 중앙정부의 재정에 의해서 흡수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중앙정부가 매끄럽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중국 경제의 어떤 심리가 좀 부양되고 그리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가로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쥐니안 이코노미스트가 더 잘 설명을 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를 한번 짚어보면요, 올해 한국 경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이긴 한데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것은 수출입니다. 이제 한국 경제 현 상황을 한번 보면은 2022년 레고 사태 이후에 부동산 PF의 문제가 이제 불거지면서 건설 투자가 PF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건설 투자가 아주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다음 달에 있을 미대선의 영향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설비 투자도 지금 회복되고 있는 단계이긴 한데 아주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 소비 같은 경우에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가게의 어떤 실질 구매력이 좀 제약되면서 민간 소비도 아주 좋은 편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그런 한편 이제 정부의 재정 정책 같은 경우에는 현 정부의 어떤 재정 기조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을 아주 확장적으로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의 그 전쟁이라고 할까요? 이 전쟁을 위해서 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유지를 해왔던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그나마 수출이 작년 하반기부터 빠르게 성장을 해왔고 증가를 해왔고 그것이 한국 경제의 성장세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성장의 수출 중에서도 가장 큰 추동력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게 반도체의 수출 증가세입니다. 이제 글로벌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를 했었는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 흰색 선이 반도체 수출 통관 수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이 그 추세선
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그린 선은 이 연두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나름대로 구해본 반도체의 어떤 수출의 사이클을 추정을 해본 것인데요. 과거 이제 히스토리를 봤을 때 반도체 사이클은 약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의 확장기를 보였다가 또 약 2년 정도의 수축기를 보이고 이런 패턴들을 보여왔거든요.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과거의 사이클이 현재도 이제 또다시 반복이 된다면 아마 이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여전히 확장기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경제는 되게 좋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 확장기가 아마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과거의 어떤 패턴이 그대로 반복이 된다면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반도체의 그 수출의 빠른 증가세가 한국 경제에 아주 좋은 일이기는 한데 이 경제 성장 측면에서는 지금 이 경제 성장을 부스팅하는 또는 기여하는 효과 정도는 좀 약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지금 거의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40% 정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보면은 이 40% 상승에는 반도체 가격이 40%에서 50% 높아졌다는 그 효과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제하고 보면은 여기 흰색 선처럼 실제로 이제 실질 반도체 수출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부분은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출이 여전히 좋은 상황인 건 맞지만 한국 경제의 어떤 성장률 측면에서는 그 효과가 좀 약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3분기 GDP가 이미 발표가 돼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3분기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성장률이 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2분기 마이너스 2% 경제가 수축을 했었는데 3분기에는 0.1% 회복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이제 그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크게 낮아졌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파란 그 막대 그래프가 통관 수출의 어떤 그 무역 수지를 나타낸 것인데요. 무역 수지가 이미 높은 수준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것이 증가하는 속도는 많이 정체가 되고 있고 오히려 3분기에는 좀 감소를 했다, 축소가 됐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한국 경제에 지금까지는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무역 흑자를 내고 그것이 성장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약화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전망을 해보면은요, 작년에 한국 경제는 1.4% 성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당초에 1분기 GDP가 발표되고 나서 많은 기관들이 올해 성장이 되게 높을 것 같다라고 해서 2.8%까지 성장률을 예상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분기 다시 3분기에 GDP가 발표된 걸 봤을 때 저의 예상으로는 올해 한국 경제는 2.2% 성장률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물론 이제 한국의 가장 큰 수출 교역 대상 국가는 중국입니다. 하지만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중국에다가 수출을 많이 하지만 그 수출을 해서 수출을 하는 이유가 물론 중국 내부에서 소비가 되고 투자가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가공을 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기 위한 용도로 중국에 수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제품의 어떤 최종 수요는 여전히 미국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그 한국은행의 데이터를 보면은 나타나는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미국이 올해 2.6%에서 내년에 1.7% 정도로 성장률이 둔화된다고 하면은 한국 경제에도 마찬가지로 나쁜 소식으로 작용을 하고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1. 저는 이제 1.8에서 1.9%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의 부양책이 얼마나 성공을 하느냐, 이제 그럴 경우에는 약 1.9%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지만 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지금 뭐 미대선이 곧 있을 우리가 결과를 알 수 있을 텐데 그 결과에 따라서 더 크게 안 좋아질 수도 있는 다 하방 리스크가 상당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차트는 이제 그래서 한국 경제 올해 작년에 1.4% 그리고 올해 2.2% 내년에 1.7% 성장률이라는 게 도대체 한국 경제에 의미하는 바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이 차트가 이제 오렌지 색으로 보이는 것이 3분기 GDP가 발표되기 전에 제가 한번 추정해본 한국의 GDP 갭이라는 것인데요. GDP 갭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경제가 잠재적인 수준에 비해서 어떤 정도로 생산을 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이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위에 있을 경우에는 한국 경제가 잠재적인 수준보다 더 많이 생산을 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잘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을 경우에는 잠재적인 수준보다 좀 생산을 덜 못하고 있다. 좀 부진한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을 해보면 한국 경제는 지금 이 GDP 갭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큰 폭은 아닙니다만 마이너스에 있고 이것이 내년까지도 이 마이너스 폭을 이 갭을 닫지 못하고 계속 마이너스 수준에서 머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하는 바가 있겠지만 저는 결국 이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 경기 부양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차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인플레이션은 뭐 아주 높은 수준에서 6% 이상으로 높아졌다가 최근에는 1.6%로 낮아졌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 가운데서는 이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가 2%인데요. 이렇게 선진국 중앙은행 중에서 2% 물가 목표를 달성한 국가가 많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2.5%, 2%보다 높지만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아마 금리를 조금 빨리 인상을 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보다 낮아진 1.6%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것이 아마 4분기 중에는 여전히 2% 수준 아래에서 물가 상승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올해는 아마 물가 상승률이 2.4%로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것이 좀 더 낮아져서 물가 목표 수준은 2%에 매우 가까운 2%, 2.1%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성장률이 한국의 경제가 지금 GDP 갭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물가 수준은 좀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그리고 내년에도 2% 정도 그 수준에서 형성이 될 것 같다라는 예상은 그게 의미하는 바는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이 지금의 어떤 그 제약적인 금리 수준에서 좀 더 완화적인 수준으로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월에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를 해서 지금 정책 금리가 3.25%포인트인데요.
저는 아마 한국은행이 내년에 3번 정도 금리를 더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금리를 3번밖에 못 내리냐라고 이야기를 의문을 제기하실 수가 있을 텐데 지금 한국은행이 걱정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 그리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 우려 이런 것들이 금리를 빠르게 내려가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환율도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은 달러화 강세가 좀 약화되면서 환율이 안정세로 돌아설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오히려 최근에는 환율이 더 빠르게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이 될 경우에는 달러화 강세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그런 예상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경우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도 더디게 될 거라는 그런 예상들이 있어서 아마 한국은행도 빠르게 금리를 내리지는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한국 경제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경제 전망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제 최근에 아마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미국 대선이 어떻게 과연 될 것이고 그리고 미국 대선 결과가 한국 경제 또는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 블룸버그에서도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 차트는 왼쪽 차트는 그 여론조사에 의한 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이 파란색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고요. 빨간색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인데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카멀라 해리스의 지지율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오른쪽 차트는 뭐냐면은 이게 전망시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 증권거래소나 이렇게 예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좀 더 쉽게 말하면 도박사들이 이제 거래를 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예상을 보실 수도 있는데 이 전망시장에서 미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라고 예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베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선 선거 결과를 분석하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이 전망시장의 예측 결과가 오히려 선거 결과를 더 잘 예측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이 차트를 보시면 전망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9월 하순부터는 더 높아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한국 경제에는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 흰색 선이 방금 전에 보신 그 트럼프 대통령 그 예측 전망시장에서 평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거든요. 근데 이 흰색 선이랑 파란색이 달러화 지수입니다. 파란색은 달러화 지수인데 달러화 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다는 이야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과 동시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한국 경제의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되게 위크 포인트, 위크 링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환율이 빠르게 약화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1,380원 그리고 1,400원이 넘느냐 맞느냐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 경제부총리나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워싱턴에 가서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처럼 이제 그 미 대선 결과가 이미 한국 경제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이제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됐을 경우에 세계 경제 어떤 성장과 그리고 어떤 교역,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를 저희가 모형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본 결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은 만약에 본인이 재선될 경우에 중국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보편적으로 2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지금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이것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그 영향은 다른 국가들, 그 상대국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 만약 중국만 이 60% 관세에 대해서 보복 관세로 60%로 미국 수입품에다가 부과를 할 경우에는 중국의 성장률이 중국의 GDP가 약 0.4% 낮아지는 결과를 보일 텐데요. 하지만 만약에 모든 국가들이 미국의 그 20% 관세에 대해서 똑같이 보복 관세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중국 경제는 중국 경제 영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은 중국만 보복 관세를 매길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다른 국가, 뭐 예를 들어서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유럽이라든지 다른 국가로부터 이 수입품을 대체를 할 수 있는데,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보복 관세를 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그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국의 제품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현상 결과로 이어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마 잘 보이진 않는데, 여기서 약 한 GDP를 0.1에서 0.2% 정도 떨어뜨리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제 GDP는 사실 0.4% 물론 크긴 한데요. 0.1%, 0.2% 이게 미국 대미 교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마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 다음 그래프인데요. 그 효과는 매우 크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 막대를 보시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미 수출이 약 8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여기 아마 중간쯤에 있을 텐데요. 대미 수출과 수입이 약 50%에서 60%는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모형의 결과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형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될 것이냐, 현실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뭐 여러 가지 이 벌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단순하게 이 모형의 결과가 제시하는 바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이 되고 지금 공약대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한국의 수출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과 FTA를 맺고 있어가지고 관세가 낮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전기전자 그리고 기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앞에 이미 이제 아침에 세션에서도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제가 프로그램을 보니까 후반에 전문가들이 다 말씀을 각 부문별로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굳이 여기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발표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한국경제 그리고 거시경제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경제, 글로벌 거시경제, 미국, 중국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블룸버그의 우리 권효성 이코노미스트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중국을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거시경제 동향 및 전망을 주제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ICBC의 이코노미스트 지니안 님께서 발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지니안 님의 발표 이후에 또 패널 토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Thank you very much for having me in Busan, my first ever visit to Korea. And thank you, KOBC, for inviting me to this prestigious event. Now, thank you. I look forward to more visits to Korea too, especially Busan. It's been a vibrant visit, and I just came back from China. I flew in from China, from Shanghai. So I guess my role here is to give you a flavor of what I see on the ground in China, but actually I'm based in London. My job really is to inform to the best ability possible, together with Bloomberg data, of course, global investors and stakeholders of those interested in China's economy. So I want to start my talk by giving you my 3Ds. Now, my 3Ds change a lot given the ups and downs of China's economy and global economy. But today, my 3Ds are de-risking, dynamism, and last but not least, domestic capacity. If you remember these 3Ds for China's economy, hopefully you'll get a better view, a more comprehensive view of what we're talking about, or what the outlook is for the months and years ahead facing China's macroeconomic conditions. As my previous speaker already pointed out, GDP, of course, is important as a gauge of how China is meeting its most important target. And we heard about the importance of the recent stimulus. So on 24th of September, we heard the announcement, not just by one policymaker, but a lot of the policymakers sitting together, press conference after press conference. And this gives you some view of just how dynamic policymaking has become in China. It is no longer about PBOC delivering the monetary policy, the Ministry of Finance with a fiscal policy, but it's really an array and a package, a series of stimulus. So to understand what is coming our way in terms of China's economic development, we really need to understand where that GDP growth has been coming from and where will it be coming from in the coming months, given the landscape of the stimulus policy and where are they targeted. Now, we all know China is very much investment and exports driven. This is the past. Where it's aiming towards is a more consumption-driven economy. So you can see the breakdown in that chart there. Yes, recently GDP data has performed less than 5%, which is the target. But this is essentially why that stimulus package has been rolled out, to try and lift Q4 GDP to at least meet that 5% at some level. Now, of course, forecasts out there, including the IMF's latest forecast, have downgraded China's GDP forecast. However, I think my previous speaker, I very much agree with the fact that very much the risk is to the upside. Main reason being the commitment by policymakers to try and meet that 5% growth target. If not by Q4, then maybe by Q1, quarter one of 2025. But the narrative of dynamism is very,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Now, one of the key reasons is that policies are aimed towards driving high quality of growth. So quantitative growth is one thing, but the quality of growth is another thing. And to assess the quality of that GDP growth, we point to a very important catchphrase used across policymaking in China, 两重两新, which is the two majors and the two news. This came across very clearly in the government work report and will again be emphasized in the upcoming Central Economic Work meeting in December and the two sessions meeting in March. The Politburo will be talking about the two majors and the two news. The two majors are major strategic industries, major security issues, especially energy and food. The two news are upgrading of equipment and consumption sectors and goods.
So if you have a good grasp of these two majors and two news, you will see where the fiscal resources, where the resource allocation across China, and where the policy making will be focused in the coming weeks and months. Now, the widening gap between consumption and industrial activity. If we looked at China's economy from the great financial crisis, we know that a lot of the fiscal resources is focused at the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together with local governments who essentially relied heavily upon the property sector, so a lot of local governments essentially borrowed from banks using land as collateral. So bank credit was essentially very, very important to drive growth in China. So we had the 4 trillion stimulus package back in 2008, 2009. Now the stimulus package, well, we can't really pinpoint the size of a stimulus, because what goes towards ensuring the stimulus is in place and implemented is not only looser monetary policy, but also the banks are starting to issue ultra-long bonds. These ultra-long bonds will be used to ensure that the 2 major focus areas are being delivered. And that takes time. But heading into the 15th five-year plan, a lot of this is not going to happen and take place over the next year. It's going to be over the next 5 to 25-year horizon. So one of the key points that really differentiates China from other economies is the fact that China is looking at the much longer term vision rather than just correcting current economic cycles. So when we look at things like industrial production, we look at the official data, we can see some differentiation. For example, in industrial production, we look across manufacturing, mining, and other aspects, and stabilization can be seen. But if we look at the more kind of consumption-driven data, such as retail sales, we have to differentiate between those, for example, in autos, restaurants, catering industries, and other goods. Because, of course, retail sales in China is not just household retail sales. It also includes some government-related spending. So we expect to see stabilization of both industrial production and retail sales, but really the emphasis is how much of this is about unlocking the domestic potential for spending and consumption in the months ahead. As we all know, the property sector slowdown has been a major headwind in handling the slowdown and really to manage the slowdown of China's economy. Over-reliance on essentially selling land and using land as collateral, and local governments especially being reliant on land-related fiscal resources has been really a huge challenge for policymakers. Now, a series of policy have been rolled out recently to try and manage the financial or contagion risks of how property developer leverage is able to be managed so that at least they're liquid, and that unsold or sold housing are able to be delivered at least to those end consumers. Now, going forward, what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a little bit more is the upgrading of household-related goods, not just properties themselves, the infrastructure themselves. And of course, local governments will be invited to absorb that capacity, as my previous speaker already said. Now, we're already seeing early indicators that non-new residential property transactions have started to grow positively for the first time in a very long time, meaning that these policies and the feel-good factor essentially is starting to unlock a little bit more of an interest. Now, we're a long, long way to see a pickup in the property sector or transactions essentially, but at least
the ultimate aim is not to reinvigorate the property market back to when we saw the heated or overheated or over-dependence on the property sector as such, but to address the overall contagion effect of if these property developers and local governments become essentially out of cash. So by unlocking some of the spending related to housing, we're really addressing the potential for greater consumption-led growth. Now we talk about the deflationary or disinflationary environment in China a lot. And of course, one can't help but talk about Japanification, so the lost decades, loss of productivity, deflation. Yes, if we look at the headline story, yes, very much so. But let's not forget, China really, during COVID especially, had to step in with policy making, especially NDRC, the planning agency, to control the rise in food and energy costs. Unlike other major economies, China handled that very well. Now, disinflation is really a leading indicator of lack of demand in the economy. So I don't think we can go too far as to say we're talking about China's lost decade. I think we need to read that inflation story very well to see how this gives us an insight into the coming demand, particularly domestic demand in China. If together with PMI we see continued uplift in sentiment, slight healthy return in inflation, particularly core inflation, what we may see is the very early signs of that recovery in China, or at least growth stabilization. At the moment, PMI is hovering around 50, meaning nor is it expanding nor really correcting. However, the sentiment is very much differentiated across different sectors. And the sizes of the corporates are very much an essential differentiation to be made. Large corporates tend to do very well and have been doing very well. They're not out of cash. In fact, very opposite. They're very well liquidated, very well capitalized. While smaller enterprises, particularly those involved in lots of supply chains, global supply chains, tend to have to prove their resilience. If the narrative given by Bloomberg is right in that the global supply chain is improving overall, but a lot depends on these external factors, all of these scenarios, it means that Chinese smaller enterprises are increasingly having to prove its resilience. So what we're seeing policymakers do is to encourage these to not only focus at the export market, but also look domestically for newer domestic capacity and nurturing domestic demand, and really look inwards at the domestic consumers much more so. We talked about trade. Now,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or Global Initiative Belt and Road, really means that the diversification of trading partners, not only of goods, of services, commodities and non-commodities related, but increasingly we're looking at the portfolio flow. So investment denominated in RMB across these Belt and Road, so-called Belt and Road economies, is starting to become a greater theme in a very uncertain and volatile market condition. At ICBC Standard, based in London, we have a big precious metals team. We have seen the RMB, or Chinese currency denominated assets, together with precious metals denominated assets, are becoming a favorite for those seeking safe haven assets outside of dollar denominated assets. And the reason being is this volatility of the global supply chain, given these geopolitical issues, but just that uncertainty in terms of the overall demand in recovery of demand, particularly when it relates to commodity goods. So in terms of my 3Ds, coming back to that, I talked about dynamic policy making to target various audiences, de-risking, so really de-risking the contagion effects these traditional industries in China carried, but globally too, de-risking the over-reliance of certain sectors in China
on some of the trading partners. Now, we look at leading indicators quite a lot. So aside from official leading indicators, we look at high-frequency indicators. We look across different narratives, from excavator sales to look at the project starts to things like credit growth. Now, M2 supply has been falling but stabilizing, recently picking up. We still see very much a lack of demand for credit. So you'll see, even from consumer financing, lots of banks are willing to lend, but not enough borrowers, or at least not enough of those willing to borrow. What that means is that there is still excessive saving in households. So really, to boost economic appetite, sentiment, and to really unleash the potential of China's economy requires the unlocking of savings in China. And this is a fundamental driver of recovery in China's economic growth in the months and years ahead. So my third D here is domestic demand and domestic capacity. You'll hear a lot of policy push to really try and ensure that wealth effects, driven by maybe a recovery of the stock market, slight stabilization or recovery of the housing market or housing prices, this will unlock some spending because of that wealth effect and feel-good factor for your everyday households. So really, unlocking of domestic capacity and domestic spending, for me, is the greatest upside risk coming your way to look at for the outlook of China's economy. And for monetary policy, I was already said, we've seen already rounds of rate cutting in China. And of course, China had more room to maneuver from a monetary policy perspective because of the low rate of inflation. But that said, interbank funding costs are already at record lows. How low can this go? The problem is not really how low rates can go. The problem is really who has access to that liquidity. So fundamentally, if we see that the rate corridor is adequately channeling that liquidity to those who are most vulnerable and who need that liquidity most, smaller, medium enterprises, micro enterprises, households who need this, this is going to be a healthy sign. And I believe that PBOC, the central bank, is doing very much this dynamic policy making. Every day there are new instruments. We heard recently of this swap program to really unleash the potential of swapping back and making sure that the liquidity between the financial institutions are unlocked, and to ensure that plenty of liquidity is unleashed across the real economy. So just a quick summary of the package outlined on the 24th. But this is not it. There's more to come. Lo and behold, in December, Central Economic Work Meeting, the 2 sessions, we see that more policies are on the way. Currently, we're seeing really the easy to roll out, easy to announce policies being unleashed. But you don't want to over-announce policies because markets will become complacent. They will look for additional stimulus. What needs to happen is a data-dependent series and sequencing of policy to ensure there is plenty of ammunition, especially as the global and external environment start to unravel and become more certain in the months ahead. Post-US elections, post a lot of the geopolitical events that's still unraveling in front of our eyes. So more ammunition, fiscal resources are already being readied at these Politburo meetings and will be approved to roll out and implement in the months ahead. Another summary, and this is from the government work report. So in March 2025, we'll see a similar set of targets. So we see across, GDP growth targets, fiscal targets, deficit targets, and social indicators. Let's not forget,
The Chinese government is really focusing on social indicators too, to ensure plenty of jobs, to ensure that an aging population are happier, more productive, to unlock that spending capacity is really even more priority than, for example, loosening of monetary policy to ensure that financial institutions and interbank liquidity is ample. So a whole host of indicators to look at in China. So which means that our job of telling our global investors on how to read China's economy is going to become more complex, but more interesting. Last but not least, the currency. Now, the Chinese currency is not yet free-floating, we know, but this is to the benefit of really China's economy, which is still very much going through this transition. So capital account controls, but a much more outward and open attitude towards attracting global investors into the domestic market, Chinese government bonds, etc., and linking commodity goods also with RMB denominated assets. The direct and free denomination of commodity goods directly in RMB. All of these are new themes that we're picking up, and a lot of our global, particularly from emerging economies, more and more so, are selling directly to China denominated in RMB. So the currency valuation is going to be important. Now, we've seen bouts of currency depreciation, but relative to a trade-weighted basket, the RMB has very low correlation to the volatility of G10 currencies. This is why it's seen as a safe haven asset. The asset class itself is becoming more and more like the US dollar, like the gold, because of that shieldedness or resilience to global market volatility. So a lot of portfolio managers tend to allocate a small proportion into RMB denominated assets, particularly sovereign investors and central banks. Now, if we continue to see positive signs of a fundamentals recovery, and we continue to see dynamic policy making in China, we will still continue to see relative stability of the currency. And especially as if we see continued uncertainty in the geopolitical landscape, obviously if we see dollar strength, what that means is that currency will face depreciation pressure. However, the current dynamics means that the relative value of the RMB is still going to be stable and one that will attract global institutional investors who are looking to diversify into safe haven assets. And I want to share with you this final slide. It's quite a new slide. Now, I talked about how to look at China's economy in a new light. Now, I'm an avid user of Bloomberg indicators, but equally, I look at Chinese official indicators in the innovation in those indicators. The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for example, is increasingly looking at ways to look at the new economy. Every day in Chinese news, we look at, for example, the innovation indicator. We look at indices, looking at ways to quantify the two majors and the two news. So I also invite all of you who watch Chinese demand or Chinese corporates very closely to look in greater in depth at a whole host of indices. I'm sure KOBC does really well with the industry-related indices, Bloomberg too, with a comprehensive global indices. But particularly for China domestic, we look at a lot of domestic indicators, especially those that are high-frequency indicators. So I want to end my talk just to emphasize my 3 Ds to look at China's economy. De-risking the economy, particularly those areas that have been a headwind or drag on growth. Dynamism, dynamic policy making, and looking at ways to drive a higher quality, innovation, technology-driven economic growth. And last but not least, encouraging
corporates in China and investors in China to look more domestically. So the dual circulation doesn't mean a single-mindedness of reliance on either external partners, but increasingly to unlock the domestic potential and capacity. With those 3Ds, I would imagine that the upside risk to China's recovery is going to be underestimated still for plenty of time. But the markets are impatient. Markets trade on sentiment currently. The fundamentals will follow. It's early days yet, but I'm sure the coming months of data, particularly related to fundamental real economy, will tell us a better story on how to read China's economy.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time. I look forward to learning from all the experts here today. Thank you. SBS 이코노미스트 지니안님께서 중국 거시경제 동향과 전망을 아주 친절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한국 권유성 이코노미스트, 블룸버그의 권유성 이코노미스트와 또 ICBC 이코노미스트이신 지니안님께서 한국 또 경제, 글로벌 거시경제 전망과 중국의 거시경제 전망, 동향까지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금융 세션을 만나봤고 잠시 무대 정비의 시간을 가지고 패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저희 정비가 마쳐지고요. 패널 토론 이후에 잠시의 인터미션 시간을,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사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박 투자 이해도 증진을 위한 선박 투자 포럼을 주제로 패널 토론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좌장님께서 또 수고를 해주시겠고요. 세 분의 토론자가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한국해양대학교 윤희성 해양금융대학원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기로 했고요. BNK 부산은행의 정우연 해양투자금융부장님, 그리고 세계로 선박금융 조규열 대표이사님, HMM의 한순구 전략재무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유익한 시간 계속해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비는 저희가 금방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리 이동은 최대한 삼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운과 항만 물류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모색하는 통찰력 있는 토론의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일찌감치 또 등단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대 정비가 신속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마이크도 테이블 위에 세팅을 했습니다. 패널 토론을 위한 무대 준비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시간 관계상 좀 속도감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세션 패널 토론입니다. 선박 투자 이해도 증진을 위한 선박 투자 포럼, 좌장이신 한국해양대학교 윤희성 해양금융대학원장님께서 패널 분들과 함께 소중한 의견 말씀도 주시겠습니다. 사장님께 마이크를 전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내 감사합니다. 그 앞에서 금융 세션 앞에서는 그 우리나라 경제하고 그 중국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고요. 이번에 직접 이제 해양 금융을 얘기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저희가 패널로는 그 민간 금융기관에 계신 분, 그다음에 선박 펀드, 그다음에 해양금융의 실수요자인 선사 쪽에 계신 분 해서 다양하게 모셨고요. 일단 제가 패널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이 BNK 해양금융 투자 부장으로 계시는 정우연 부장님이십니다. 그 옆에 HMM의 CFO로 계시는 한순구 상무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세계로 선박금융의 조규열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그 선박금융의 세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선박금융의 현황을 먼저 간단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선박금융이 맞이하고 있는 도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민간 선박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선박금융의 현황에 대해서 제가 토론자 전원께 시중은행의 입장,
또 선박 펀드 입장, 또 선박금융 수요자의 입장에서 선박금융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먼저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 부장님께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 의원입니다. 일단 현황은 금융실적 사이드에서 보면 조금 현재는 선박금융이 정책금융기관하고 그 외국계 은행의 쏠림 현상이 강하다. 그래서 민간 금융기관이 조금 참여하기 어려운 시장이다. 그 이유를 보면 일단은 민간 금융 기관 입장에서는 이 첫째 수익성이 너무 낮다. 현실적으로 그 외화 장기로 대출 그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낮고 리스크가 높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선주나 회원사 입장에서 선박금융이 필요할 때 정책금융기관이나 외국계 은행을 먼저 찾는다. 물론 이제 뭐 각종 프라이싱 부분에서 유리하기도 그렇겠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뭐 정책금융기관이나 이쪽에서 한도가 소진되거나 뭐 취급하지 않고 그 다음에 리스크가 높은 딜만이 이제 민간 금융기관으로 흘러오다 보니까 민간 금융기관에서는 더더욱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이 현재 시장이고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요약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일단 두 번째 한상무님께서 보고 계신 그 선박금융 현황에 대해서는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MM 한승구 상무입니다. 일단 선박금융 현황 문제점인데 일단 국내 금융기관 한정해서 먼저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선박금융 현황은 향후에 이제 친환경 저희 선대가 다량 필요합니다. 이제 조선소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향후 선박금융을 해야 될 상황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는 국내는 주로 이제 정책금융 중심이고 민간은행은 한두 군데 정도 참여를 하지만 가격 측면에서 네, 글로벌 금융사와 좀 경쟁이 안 되는 수준으로 지금 참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특히 글로벌 선사들 위주로 보면 워낙 그 선사들의 유동성이 좀 풍부하기 때문에 예전하고 다르게 저희가 이제 선박금융을 가져가는 비율 자체가 한 50% 정도만 금융을 하는 수준이 되면서 네, 상대적으로 좀 그 낮은 LTV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기관들은 좀 그 금리를 좀 못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조금 이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뭐 그 부분 잠깐만 짚어드리면 사실은 이제 원죄는 이제 선사하고 조선소에도 일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리먼 사태 이후에 2010년도 초반에 많은 선사들이 법정 관리로 가거나 이제 그 무너지면서 사실 해운 시장 자체가 좀 어느 정도 붕괴가 되면서 그때 당시에 워낙 이제 손실을 크게 봤기 때문에 계속 조금 확실히 해운 산업은 좀 리스크가 많은 산업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제 조금 보시는 측면이 있어서 아마 더 꺼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지만 최근에 있어서의 어떤 선박금융은 그 예전하고 좀 다르게 금융 금액 자체도 좀 낮게 가져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다른 측면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말씀하시는 중에 보면 지금 이제 해운 기업의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아진 거는 뭐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사실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운 기업이 이제 LTV를 이렇게 낮춰서 작은 포션만 50% 정도만 금융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참 그 신선하죠.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조기열 대표님께 한번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넓은 것 같고요. 저는 2050년 우리 넷제로 해운업계의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 국내 해운업계가 저탄소 선박을 발주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선박금융업계는 준비가 돼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뭐 모두에도 부산에서 지적을 했듯이 우리 국내 선박금융은 정책금융, 외국금융기관과 정책금융 의존도가 상당히 높죠. KMI에서 2021년 최근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선박금융 공급액이 한 54억 불 정도 되는데 외국계 금융기관이 한 48%, 정책금융기관이 32%, 그다음에 민간금융기관이 7%, 기타가 13%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외국계 금융기관, 정책금융기관이 너무 지나치게 비중이 높다. 근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파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5억 불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책금융기관과 외국계 금융기관이 워낙 비중이 높다 보니 민간금융기관이 여기에 들어올 파이가 너무 적다. 또 파이만 적은 게 아니라 여타 부동산 등 여타 대체 투자 수익률을 보면 우리 선박금융에 비해서 한 150bp 내지 20bp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우리 민간금융기관은 선박금융 조직이 거의 전담팀이 부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리스크 분석이나 결국 선박금융기법의 노하우 이런 부분이 많이 좀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소원해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내 선박금융 업계에서 항상 무량선사는 위기 때도 그렇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달금리가 몇 bp 정도 낮아지는 하는 그런 레벨이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다만 우리 중견선사나 중소선사의 경우에 이런 넷제로 달성을 위한 저탄소 선박이 과연 성과도 한 20%에서 30%가 높은데 과연 선박금융을 조달할 수 있느냐 또 그런 준비가 돼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하다. 이 부분은 우리 해양진흥공사가 설립이 돼서 그나마 중소선사에 대한 선박금융이 조금 지원이 상당 부분 됐는데 우리 해양진흥공사의 경우에도 이제 포트폴리오, 뭐 터미널이라든지 컨박스라든지 물류단지 이런 포트폴리오 금융기관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포트폴리오도 준비해야 되고 또 선사별 익스포저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무한정 우리 선사에 대해서 자금을 공급할 수 없는 그런 또 한계가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 우리 최근에 선박금융업계에서 어떤 전통적인 LTV나 선사 신용도나 또 화주의 장기 용선 계약에 근거한 전통적인 선박금융은 활발한 반면에 BBC 거래라든지 또는 리스 거래라든지 뭐 조세리스 제도는 아직 도입도 안 됐지만 그런 거래라든지 뭐 이런 어떤 공모 선박펀드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그러한 선박금융의 어떤 고도화와 다양한 기법이 활용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 대표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 몇 가지 해주셨는데요. 하나는 조직이나 역량이 이 영역에서 떠나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 안에서 이제 유지가 안 되고 없어 소멸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그 신디케이티드 론 형태로 금융이 제공되는 거에서 지금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선박금융이 돈이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될 건지 많은 그 생각거리를 남겨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조금 그 방향을 틀어서 선박금융 측면에서 보면 아까 모두에서 그 한순구 상무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박을 대체하는 수요는 굉장히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극단적으로 보면 선박의 수명이 25년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떠 있는 모든 배는 다 대체가 돼야 되고요. 그게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돼야 되는데 여기에는 문제가 몇 가지 있죠. 하나는 환경 규제, 기존선에 대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조금 그 대체 시기가 앞으로 당겨진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러니까 소위 차이나 붐에 해당하는 2006, 7, 8년에 집중적으로 건조됐던 배들이 이제 그 25년 도래하면서 몰려서 대체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뭐 2035년을 전후로 해서 선박이 대량으로 대체돼야 된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한상무님께 이제 조금 보완 설명을 부탁드릴 게 뭐냐면 이런 이제 선사마다 넷째로 추진하고 있고 HMM도 2045년까지 넷째로 달성하겠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넷째로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실제로 넷째로가 실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자금 수요에 대한 그 HMM의 입장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회사가 지난번에 저희 지난 이제 8월 말이죠. 그 2030년 중장기 전략을 발표를 하면서 저희가 2045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일단 출발하는 선상이 다른 회사보다 조금 더 저희가 앞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회사가 노력을 하겠다라는 의미를 더해서 IMO가 규정한 2050년보다 5년 당겨서 일단 달성을 하겠다라고 저희가 선언을 한 거고요. 당연히 넷제로는 해운회사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 조선소에서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엔진을 지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상용화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회사도 이미 LNG 선박이나 저희도 메탄올 선박을 발주를 해서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운항을 할 계획에 있는데 그 선박들이 공급받는 연료들이 또 기존 연료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또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이 부분을 화주분들이 일정 부분 분담을 해주셔야지 가능한 부분이지, 모든 게 선사 혼자서 감당해서 2045년 넷제로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회사는 이를 위해서 일단 2단계 정도로 지금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선박을 가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앞으로 인수하는 선박을 가지고 2030년까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바이오 연료를 사용을 해서 탄소 배출량을 지금 조금씩 줄여 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 대체 연료 선박인 LNG나 메탄올 선박을 인수받아서 지금 운항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미 여러 나라에서 강제하고 있지만 저희 육상 전원 장치 이용해서 탄소를 줄이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금 회사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OCCS라고 하는 저희 선박용 탄소 포집 장치도 저희가 소형 컨테이너선에 붙여서 지금 현재 실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사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 저희가 2030년까지 13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그 저탄소 선박, 무탄소 선박을 발주를 해서 계속적으로 충족을 해서 2030년까지는 운항선대의 한 30% 이상, 35% 정도는 저탄소 선박을 운항 확보하는 걸 목표로 해서 일단 추진을 하고 있고요. 2045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선사보다 더 앞서 나가겠다는 선언적인 의미고요. 그리고 전체가 2050년까지 달성 가능하다면 저희는 2045년까지 충분히 달성 가능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HMM의 상황이나 HMM 현황을 보고 있는 뷰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청중분들도 잘 이해를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추가적으로 확인할 게 있으면 나중에 Q&A 시간에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이고 2050년이라는 게 실제로 아주 프랙티컬하게 얘기하면 여기 현직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을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멀어 보이지만 해운 같으면 굉장히 다른 입장이죠, 그죠? 선박의 경제적인 수명이 25년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내리는 의사결정이 2050년 넷제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부터 생각을 well ahead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러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는 문제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숙고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 펀딩 갭입니다. 우리나라 선박금융이 지금 민간금융이 상당히 그 위축돼 있고 정책금융기관이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선박 투자의 수요를 자금 수요를 지금의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사실 2, 3년 전에 이런 형태의 세미나에서도 그 외국에서 와서 발표하는 사람들이나 전부 그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펀딩 갭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서 그 차이에 대해서 주지시키고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빨리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세 번째 그 주제인 소주제인 민간 선박금융을 어떻게 그 활성화할 건지에 대해서 여기 또 패널로 오신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민간 선박금융이 특히 이제 펀드 입장에서 사실 공모펀드가 활성화됐다가 공모펀드라는 건 저는 그 일반 대중의 자금이 해운으로 흘러 들어오는 경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2016년에 그 뭐 세제 혜택이 일몰이 되면서 사실은 유명무실하게 됐고 지금은 그 정책금융기관이 아닌 민간 내에서 일어나는 펀드 자체가 그 거의 유명무실해진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뭐 너무 단도직입적인 얘기지만 공모펀드 부활하는 게 가능한지 또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공모펀드와 유사한 성격을 혁신금융 형태로 실현하는 뭐 STO나 RWA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도 조금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장하게 설명드리기보다는 이게 마켓에서 워크업을 하고 실증적인 그런 솔루션 두 가지 정도만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당히 실효가 있다 보니까 도입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단점이 분명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내 금융기관의 어떤 한계 내지는 제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솔루션을 다른 데서 찾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른 것 하나가 저는 일반 투자자를 공모 방식으로 모집하는 선박펀드를 활성화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프랑스나 일본처럼 어떤 기관 투자자를 활용해서 기관 투자자의 막대한 영업이익 창출 능력을 활용한 선박 조세리스 제도를 도입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저는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선박 펀드는 저희가 2002년에 도입해서 엄청난 그 한 200건 정도의 선박 펀드를 조성한 바가 있고 그런데 2015년에 이제 일몰 폐지가 됐습니다. 그때 일몰 폐지될 때 그때 세제 혜택 내용이 배당 소득세율을 9.9%로 인하하는 거와 가장 중요한 분리과세 5천만 원까지는 9.9%로 분리과세하고 5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는 15.4%로 분리과세하는 두 가지였습니다. 그 자체로도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사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평균적으로 모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은 소득세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40%도 되고 35%도 되고 그래서 분리과세를 하면 평균적으로 일몰 전 레벨로 다시 세제 혜택을 복원한다면 한 80bp 정도의 세제 혜택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고소득층에는 한 150bp 정도의 그 세제 혜택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전향적으로 한다면 그동안 물가도 올랐고 하니까 저는 한 3억 원까지 세제 혜택을 분리과세를 하면 그러니까 3억 원 투자 한도 3억 원 내에서 분리과세하고 분리과세 세율은 한 9.9% 현행 9. 그 일몰 전 당시에 9.9%로 하면 이러면 세제 혜택 효과는 한 1.5% 내지 한 2%포인트 2%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동산 이런 대체 투자의 수익률과 선박금융 수익률이 비슷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선박펀드를 활용해서 일반 투자자를 선박금융 시장에 유입시킬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중견 중소선사의 저탄소 선박 발주의 하나의 큰 틀로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조세, 요거는 물론 이제 세제 혜택 복원이 여타 산업이 갖고 있지 않는, 물론 부동산 리츠는 약간 완화된 그러한 세제 혜택을 내용을 갖고 있지만 여타 산업이 갖고 있지 않는 이러한 엄청난 세제 혜택 제도를 복원하는 게 정말 쉽느냐,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근데 어려운 만큼 우리 2025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해야 되는 그런 선박 대체 수요에 대한 선박금융 조달도 잘 실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기관 투자자 한계가 있으니 일반 투자자의 재원을 활용해서 선박 투자를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뭐 좀 더 시간이 되면 뭐 조세 간단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 좋습니다. 이 조세리스 제도는 이제 프랑스나 일본에서 굉장히 잘 활용되고 있는데, 요거는 선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박을 고속감가상각에서 거기서 발생하는 영업 손실을 막대한 이익을 내는 모기업에 이전시킴으로써 거기서 발생하는 세제 혜택을 이제 법인세 납부의 이연 효과죠.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거기서 나타나는 세제 혜택을 선사와 투자자 간에 분배하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성과의 한 5% 정도의 세제 혜택 효과가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의 세제 혜택 효과가 있는 엄청난 세제 혜택 내용입니다. 이 디테일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저희는 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 저탄소 선박을 발주하면 성과의 한 20% 내지 30%가 추가되지 않습니까? 성과의 한 5% 정도 세제 혜택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떤 선사한테 절대적인 어떤 저탄소 선박을 발주할 유인을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러한 그 세제 혜택 효과를 활용을 해서 어떤 선도적인 저탄소 선박을 발주하는 유인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도 외국이 다 하는 이러한 그 조세 리스 제도를 저희가 왜 못하겠습니까? 저희도 뭐 2년 전에 해진공 중심으로 한번 추진한 바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효과가 큰 만큼 도입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한번 실패한 사례를 교훈 삼아 해진공 중심으로 해서 한번 화주, 해운업계, 금융기관 뭐 다 힘을 합쳐서 요 제도를 다시 한번 도입하는 것을 추진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선박 펀드를 세제 혜택을 과거로 돌려서 부활함으로써 활성화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익을 내는 기관 투자자나 금융기관의 그 역량을 그 선박 투자로 돌려서 그 혜택을 금융기관과 그 선사가 나누는 형태의 조세리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면서 그 부가 그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고민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상속세 한도를 늘리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 공제 한도를 늘리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어느 정도의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고 그걸 정책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선박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어떤 부가 다음 제너레이션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생산적인 자산으로 투입됐다가 넘어가는 경우에 그 어떤 상속세나 또는 증여세 부분하고 연계해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면 뭐 그것도 지금 그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분위기하고 궤를 같이 하는 거라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 정 부장님께 민간 금융기관 입장에서 만약에 선박금융의 참여를 활성화한다면 어떤 게 필요할지 그리고 조직이나 역량 측면에서 과연 어떤 게 보완돼야 되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으면 뭐 조세리스 쪽에 민간금융이 참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를 확실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뭐 어제 오른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다들 답은 알고 계실 건데 막연하게 어떻게 이제 실행을 하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뭐 민간 금융기관의 뭐 대표성을 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견을 전제로 해서 단기적인 측면하고 장기적인 측면을 준비했는데 장기적인 측면은 여기 뭐 교수님들이나 다른 이제 금융 그 해양 관련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뭐 잘 하시라 생각하고 금융 입장에서 단기적인 측면에서 선박 금융 활성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딱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민간 금융기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민간 금융기관 선박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는 정책 금융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 현실적으로 예를 들자면 정책 금융기관의 그 보증서 발급을 좀 활성화해서 민간 금융기관이 조금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뭐 현재도 보증서가 뭐 활성화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증기관 입장에서도 뭐 보증 비율을 굳이 뭐 90%, 95% 하지 마시고 50%부터 뭐 한 100%까지 아주 좋은 기업 같은 경우는 50%만 해도 충분히 민간 금융기관에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또 민간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요즘 그 이익 부분 그러니까 RORWA, 그러니까 Return on Risk Weighted Asset, 그러니까 위험 자산 대비 수익이 얼마나 나느냐. 쉽게 얘기해서 똑같이 금리를 그 자산을 투자하지만 보증이 50% 들어오면 그 수익의 반만 가져오더라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극단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증 비율을 좀 다양해서 민간 금융기관들이 조금 접근하기 쉽게 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정책금융기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 사견을 전제로 해서 그 민간금융기관과의 협업 차원에서 그 민간금융 협업 KPI 같은 걸 좀 따로 둬서 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의무적으로 민간금융기관하고 협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좀 마련해 주시면 민간금융기관들이 조금 들어오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뭐 민간금융기관의 조직이나 인원들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바로는 회의를 가면 대부분 젊은 차과장들은 선박금융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경험이 없는 차과장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말은 지금 제일 열심히 선박금융을 해야 될 금융기관에 있는 직원들이 선박금융 잘 모른다는 얘기 같고요. 그래서 참 취약하다. 민간금융기관의 선박금융 인력이나 조직은 참 취약한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뭐 펀드나 조세리스 제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민간 금융기관은 또 공공적인 성격도 일부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수익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물론 선박금융 활성화라든지 투자 수익 부분에서는 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으나 그 수익들에 대해서 어떻게 뭐 사회적 환원이라든지 분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도 좀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 정책금융기관하고 어떻게 손을 잡고 민간금융기관이 발전하는 쪽으로 그 가닥을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그 KOBC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지원해야 되는 영역이 넓어졌어요. 해외 항만에 대한 투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항만 서비스 영역에 대한 투자도 그렇고 그 영역이 넓어졌거든요. 그럴 때 민간이 가지고 있는 그 금융 역량을 어떻게 안으로 끌어들여서 할 건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바젤 3에 대한 고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보증이란 형태가 됐든 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조세리스도 사실은 그 바젤 3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 민간 금융기관의 어떤 역량을 확보해주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그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모두 감안해서 어떤 동반 성장의 형태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직 인력 부분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일정 기간 선박금융 활동이 이제 이렇게 저조하게 유지되다 보면 그 일종의 전문성의 단절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현상을 결국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금융대학원에서 그 이런 석사 과정으로 해양금융 교육을 하고 있지만 다양한 형태 지금 뭐 KOBC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부산국제금융진흥원에서도 이런저런 단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재직자에 대한 또는 뉴커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성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패널로부터 듣는 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아서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어에 질문 있으신 분들은 그 의사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요. 카운트다운 할까요? 예, 그러면 여기서 그 토론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장을 맡아서 수고해 주신 한국해양대학교 윤희성 해양금융대학원장님과 또 세 분의 소중한 패널분들께도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금융 세션의 패널 토론까지 함께했습니다. 금융 세션 함께 나눠봤고요. 지금부터 약 한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고 나서 해운 항만 세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운 항만 세션은 두 가지의 세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행사장 앞 로비에 다과가 조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 스트레칭도 하시고요. 이동하셔서 조금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이어지는 해운 항만 세션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상 시간은 2시 50분에 시작할 예정이니까요. 네, 참고해 주십시오.